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조용하고 차분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어제에 이어서 재즈 디바 웅산 씨와의 만남 이어가겠는데요. 어제는 이제 그 재즈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재즈 1세대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웅산 씨는 원래 중이 되려고 17살에 집을 나서 2년 동안 절에 있다가 갑자기 나는 음악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음악의 길로 다시 접어들었다. 이런 얘기까지 좀 나눠봤어요. 어쩌다가 또 락을 하고 재즈를 하게 됐는지 오늘 마저 이야기 들어봅니다. 웅산 씨.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죽비로 딱 한 대 맞고 네. 이상한 노래소리가 튀어나오고 네. 아, 내 몸속의 열정은 음악에 있었구나. 네. 그리고 이제 내려와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려와서 먼저 검정고시를 봤고요. 보고 그 다음에 바로 대학 입시를 보고 이제 대학을 가서, 대학에서는 저는 중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네, 네. 그때 생각에는 아버님께서 불교 공부를 하시니까 내가 이 중국어를 공부를 해놓으면 뭔가 도움이 될 거다라는 큰 뜻으로 중국어를 했으나 공부는 하지 못했고요, 학교에서. 왜냐하면 그때도 음악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내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처음 뜻은 컸으나 중국어로 공부해보겠다고 공부는 하지 못했고, 음악 공부를 그때 제대로 하지는 못했고,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락을 했었어요, 제가. 네. 혼자 했어요? 아니면 무슨 밴드에 들어갔어요? 학교에 그 락 밴드의 이름으로 좀 적합하지는 않은데 돌핀스라는 락 밴드가 돌핀스, 돌고래. 너무 귀엽죠. 그래서 돌고래가 어떻게 락을 할까, 뭐 여튼 그 락 밴드에 제가 오디션을 봐서 들어가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16대 그 보컬리스트였는데 예. 단 한 번도 여성 보컬리스트가 뽑힌 적이 없었어요. 헤비메탈 락. 네, 헤비메탈이니까. 근데 막 저는 소리 지르는 남성들만. 맞아요. 근데 제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2년 동안 저는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복식 호흡을 하면서 또 이렇게 관세음보살을 외면서 경을 외거나 하면서 목소리가 굉장히 튼튼해져 있는, 목청이 튀었군요. 네, 그러니까 기차 화통 같은 소리도 낼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가 굉장했던 거예요. 또 젊었었고. 예. 그래서 그때 근데 오디션으로 봤던 곡이 누구 없소예요. 한영애 선생님의. 그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그 디바 중에 디바예요. 네. 영향력을 많이 네. 줬던. 빌리 할리데이도 있었지만 예. 또 한국에서는 한영애 선생님의 영향을, 그러니까 음악의 뿌리가 되는 블루스를 정통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고. 누구 없어 그 곡은 블루스이면서도 약간 재즈풍도 있는 곡이에요. 블루지하고 좀 락키하면서도 네, 그런 곡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곡으로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예. 리더 보컬로 이제 뽑히게 되고, 그래서 대학가요제도 나가고 상 이렇게 탔죠? 했었어요. 네, 그때 받았던 게 인기상하고 가창상이었었는데. 가창상까지. 네. 근데 저희 때는 각 도별로 해서 한 사람씩만 서울로 보내서 본선을 하는 시스템이었어요. 지역 대표 선발. 네. 그래서 제가 대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본선으로는 못 온 케이스죠. 지역 대회에서 네, 인기상, 가창상. 네, 가창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근데 그때 했던 음악이 저랑은 좀 맞지가 않더라고요. 좀 예뻤어요, 노래가. 모습은 좀 이렇게 굉장히 락커처럼 하고 있는데 예. 노래가 되게 예뻤던 그렇게 하고는 매일처럼 밤낮으로 락 음악을 듣고 부르고 새벽까지 노래를 부르다가 내려오곤 했었었는데, 그때 제일 좋아했던 락 그룹은 예를 들면 섹스 피스톨스, 건즈 앤 로지스, 메탈리카, 데스메탈까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람들의. 야, 지금의 웅산은 잘 안 떠오르는. 맞아요. 맞아요. 진짜로 지금의 모습을 보면 그때 어떤 소리를 냈을까조차도 상상이 좀 안 되는. 왜냐하면 지금은 목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졌잖아요. 예. 그때는 목소리가 굉장히 허스키하고 어떤 노래를 불러도 남자가 부르는 것 같이 이렇게 디스토션이라고 그래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 쥐어짜듯이. 네. 막 샤우팅을 하고 막 그럼 이렇게 들어보는 되니까. 사람들은
저 여자야 남자야? 실제로 제가 첫 번째 공연을 하기 전까지는 다들 100% 남자 보컬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뽑히기 전까지는 다 남자 보컬이었고 정통적으로. 전통적으로. 그다음에 서클룸 밖에서 들리는 소리도 당연히 남자 소리였기 때문에 남자다 했는데 듣기만 하면 남자인데 네. 가만 보니 여자네. 네, 머리를 헤드뱅잉을 하면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찢어진 청바지에 무대에 올라가서 샤우팅하는 사람이 여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 주변 학교에서도 그렇고 조금 인기가 있었어요. 한번 빠지면 푹 빠지는 스타일이군요. 어쨌든 좀 그런 것 그죠? 같아요. 네. 밤새도록 네. 음악 듣고 네. 노래 부르고 네. 그때는 락으로. 네. 그때 제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새벽까지 진짜로 음악을 듣고 있고 음악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아버님께서는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는데도 불구하고 새벽까지 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니까 완강히 안 된다라고는 못 하셨던 것 워낙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네, 워낙 열심히 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락에 빠져 살다가 그러다가 이제 졸업할 무렵이 됐는데 빌리 할리데이 음악을 들은 거예요? 네. 근데 어떻게 됐냐면 빌리 할리데이를 만나기 전에 저는 제가 학교에서 여성 보컬로 락커로 인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주변 학교에 가서 노래를 해주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축제가 있으면 때. 공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럼 누군가가 나를 픽업을 하겠지. 기획사가 오겠지. 네, 기획사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거만하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감이 있었던 잠깐만요. 거죠. 그때 그 지역이 강원도 지역이었죠. 원주. 네. 근데 진짜 아무도 나를 찾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는 내가 내 발로 오디션을 보러 다니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했던 것 같아요. 정보량이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획사를 찾아갈 생각도 안 들고 맞아요. 그냥 발견이 누군가 오겠지 뭐 네, 이렇게. 그냥 누가 오나 보다. 왜냐하면 텔레비전에서 보면 누가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믿었던 거죠. 근데 아무도 오지 않고 찾아주지 않았고 그래서 내 음악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슬럼프에 빠져 있을 때 네. 만나게 된 게 그 빌리 할리데이의 음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음악이 온전하게 더 와닿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음악이잖아요. 완전히 새로웠죠. 락도 네. 사실 락의 종류도 여러 가지지만 특히 헤비메탈과 재즈 사이의 거리는 가장 먼 것 같거든요. 특히 빌리 할리데이의 그 노래랑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슬픈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노래를 뱉어내는 그 노래를 듣고 템포도 느리고. 그 전까지는 내 온몸의 힘을 다해서 샤우팅을 했던 내가 불렀던 노래랑 너무 다른 그 노래를 듣고 그래서 어쩌면 그래서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재즈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일단은 그 음악을 선물해준 친구한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재즈가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세계 3대 여성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 한 분이고 이게 재즈 뮤지션이고 이런 게 재즈 음악이고 이렇게 대강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이제 막 음반 매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살 돈은 없으니까 가서 이제 공짜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음악들을 많이 들었어요. 재즈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많이 듣고 다니고 또 도서관에 가서 이제 재즈가 어디에서부터 나왔는지 뭔지 찾아보기도 하고 어떤 뮤지션들이 있는지도 찾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 때만 해도 학원 이런 게 없었어요. 재즈를 가르치는. 제가 재즈를 시작하려고 했던 96년도, 95년도 이럴 때만 해도. 재즈 전문 학원은 요즘도 별로 없어요. 실용음악과에서 재즈를 가르쳐요. 실용음악과의 한 파트로? 네. 거의 모든 학교에서 사실은 재즈를 가르치고는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은 제 생각인데 그 당시에는 실용음악과도 몇 군데 없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몇 군데 없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서울예전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뭐 유일무이했던 곳인데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학교를 다시 시험을 보기도 했어요. 음악을 다시 배워야 되겠다. 그랬어요. 욕심을 내고. 근데 제가 시험을 보러 갔을 때는 이미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거기 교수로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안 했지만 네가 여기로 오면 어떡하니 이런 눈빛을 서로 주고 받으면서 오죽 책에도 가르쳐 주는 곳이 없었으면. 네. 근데 그러니까 거의 독학으로 공부한 거군요. 저는 재즈를. 독학으로 했고 또 그 신봉사가 그 심청이 젖동냥하듯이 선생님을 만나면 이거는 왜 이런 거야?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한 분 한 분한테 이렇게. 그냥 네. 붙들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스승이 없을 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이 스승이었을 수도 있을 그런 기간이 대략 몇 년? 저는 신관우 선생님을 만나고는 아마추어의 어떤 준비 프로가 되기 위한 준비 기간이 없이 저는 프로 무대를 먼저 데뷔를 하고 나서 그럼 그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 1세대 재즈 피아니스트 신관웅 네. 선생을 만난 게 재즈에 푹 빠지고 불과 한 1년 사이? 아니에요. 한 1, 2년? 한 달 정도. 한 달 사이? 예. 그러니까 완전. 그래요? 완전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들이 왜냐하면 궁금해하는 것도 한 달 정도 사이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가서 네. 듣다 보니 재즈 클럽이라는 데가 있다더라. 있었고, 그러니까 네. 맨날 가서 거기 듣다가 신관웅 선생이 쟤 누구냐? 네. 노래 한번 시켜보자. 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죠. 네, 맞아요. 불과 한 달 사이에. 네, 그리고 바로 다음 달부터 나랑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 기간이 희한하네요. 없었어요. 운명적이네요. 어찌 보면. 운명적이에요. 진짜 준비 기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너무 음악에 대한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고 네, 네. 그래서 그때는 선생님들이 이 노래를 연습해가지고 와라고 하면 저는 그 노래를 밤새 정말 그때는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안 좋은 귀로 카피를 하기도 하고 막 악보를 찾아서 엄청 헤매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게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그렇게 하드 트레이닝이 돼 있던 게 예. 지금 저한테는 뭐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 당시가 이제 96년? 6년 1월부터 제가 선생님들이랑 시작을 했어요. 그 첫 무대 기억나요? 첫 무대는 홍대에 있는 31이라고 하는 그 레스토랑 겸 재즈 클럽이었었어요. 그래서 클래식 피아노, 그러니까 어쿠스틱 피아노 한 대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락은 반대로 막 기타 2대에 디스토션이 징징징징하고 드럼도 막 엄청 큰 사운드에 꽉 채워진 사운드에 하는데 그 앨범에서 들었던 노래랑 다르게 피아노 한 대에 맞춰서 제가 노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무대에 서 있는 모습이 되게 창피한 거야, 제가. 부담스러웠군요. 네. 너무 창피하고 노래를 참 못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여성분들이 화장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 정도라고나 할까. 마치 남자친구를 만나러 예쁘게 하고 나가야 되는데 세수도 못한 상태에서 나가서 이제 마치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마치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 것 같은. 그동안에는 무대에 설 때 항상 풍성한 사운드가 있었다면 네. 혼자 딱 해야 되는 네. 그 순간의 어떤 부담스러움. 네. 그리고 제가 그 재즈를 아직 다 알지 못하는 그렇죠. 상태에서 공부가 덜 돼 있는. 이제 무대에 올라갔기 때문에 스윙이 뭔지 재즈가 뭔지 아직도 몸으로 전혀 재즈와 스윙은 뭐가 다른 거예요? 재즈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스윙이라는 리듬이에요. 이 스윙이라는 리듬에서부터 재즈가 시작이 되는데 스윙은 왜 우리가 골프를 치실 때도 스윙 하잖아요. 예. 그래서 스윙 할 때 뭔가 윙 하는 그 파트, 그 부분에서 힘이 나오면서 스피드가 더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스윙이 좋아, 저 사람 스윙이 안 좋아라고 할 때 임팩이 더 있다 없다도 좌우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노래에서도 그 골프 스윙하고 같은 스윙이죠? 말하자면 그런 거야. 그래서 리듬이 1, 2, 3, 4 옛날 우리 현인 선생님 잘 하시던 거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현인 선생님이나 현미 선생님 이런 분들은 재즈의 스윙 리듬으로 노래를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스윙 리듬으로. 네. 그래서 그런 곡들이 사실은 어쩌면 최초의 뭐 재즈 곡 이렇게도 분류가 되기도 맞아요, 해요. 맞아요. 네. 그 리듬이 스윙이죠. 네. 근데 스윙 리듬은 사실은 재즈에는 여러 가지 리듬이 있는데 예를 들면 스윙 리듬, 보사노바 리듬, 뭐 펑크 리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스윙 리듬이라고 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윙 음악으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하루는 굉장히 활기차게 시작이 될 거예요. 마치 죽어있는 음악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맞아요. 역할을 하는 게 스윙이거든요. 옹산 씨도
처음에는 스윙 리듬이나 이런 것을 재즈에 접목하는 걸 잘 몰랐다가 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즈계 대부들이랑 무대에서 서게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었죠. 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락을 하는 모습을 봤던 친구들이 재즈를 한다니까 궁금해. 막 공연을 보러 오고 싶다고 해서 초대를 했어요. 근데 무대도 그런 막 콘서트홀이나 이런 무대가 아니라 조그맣고 조그만한 그런 마치 레스토랑처럼 생긴 그런 재즈 클럽에서 반주도 뭐 거의 없고 반주도 피아노 한 대 혹은 컨트라베이스랑 둘이 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실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락을 할 때는 무대에서 카리스마 있게 막 헤드뱅잉을 하면서 그렇죠. 샤우팅을 하니까 그 모습을 좋아했던 친구들이 되게 많았는데 재즈를 할 때는 너무 내추럴하게 또 악기도 다 사운드도 비어있고 더군다나 저는 스윙을 체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즈 노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동을 줄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무대 끝나고 나서 재즈 하지 마. 이 재즈 이상하다.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도 했었었거든요. 가슴을 후벼 파는 수준까지는 못 된 거군요. 뭐 거기까지는 뭐 100의 1도 아직 못 갔던 상황이었죠. 양심 고백. 그래서 간 곳이 일본입니까? 그렇게 하다가 96년 1월부터 제가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가 98년도에 좋은 이제 기회가 생겼는데 일본에서 뮤지션들이 한국에 공연을 하러 왔었어요. 예. 신관홍 선생님과 협연을 하는 거였는데 그때 제가 게스트 보컬로 노래를 하게 됐었고 공연이 끝나고 나서 그쪽 이제 매니저가 일본에서도 같이 좀 활동을 해달라. 근데 그때 정말 다행스러웠던 건 저는 고등학교 때 외국어를 배우는 걸 조금 좋아해서 일본어를 독학을 해서 생활 일어 회화가 가능했던 상태였어요. 대학에서는 중국어 했고 일본어도 또 잘하고 잘한다기보다 그 당시에는 생활 일어가 가능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대화 커뮤니케이션이 되니까 나 갈게. 이렇게 된 거예요. 겁 없이. 근데 저의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라면 겁이 없다는 거. 일단 하고 싶은 걸 해내고 만다는 거. 그래서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일본 활동이 시작됐는데 사실은 일본 활동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뭔가 굉장히 화려한 데뷔라고 생각을 하지만 첫 데뷔는 절대 화려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도 뭐 이래서 갑자기 10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굉장히 작은 재즈 클럽에서 했겠죠. 시작을 하지만 했고 기본적으로 그 시점에 우리나라보다는 일본의 재즈 저변이 훨씬 넓으니까 기회가 훨씬 많았겠죠. 많았어요. 그래서 투어를 한 번 돌면 그냥 20일씩은 매일처럼 매일 각각 다른 도시로 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그랬었어요. 재즈 투어가 가능했던 일본.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소위 유명하거나 잘 나간다는 뮤지션들은 1년에 반은 집에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일단 땅덩어리도 크고 넓고 재즈 매니아들도 또 몇 배로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는 뭘 배웠습니까? 그래. 일본에서는 일단은 제가 같이 활동했던 뮤지션들이랑은 음악을 굉장히 학구적으로 하는구나. 공연이 끝나고 나서 녹음을 하고 너 여기서 왜 즉 흥연주에서 애들립이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막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도 틀린 노트를 연주를 하면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나 봐요. 일본 친구들은. 그래서 녹음한 걸 들으면서 너 왜 여기서 이 노트를 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마치 그게 음악적으로 그러니까 변을 할 수 있으면 그거는 정답인 거고 이건 내가 미스한 거야. 그러면 이제 반성하고 그다음에 그 노트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무슨 바둑 복귀 하듯이.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공부 한번 하고 공연 한번 하고 다시 또 복귀해서 공부하고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한국의 재즈랑 일본의 재즈가 조금 다른 듯한데 그게 한국 분들은 감각적인 부분들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좀 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풀어낼 때 굳이 이론적으로 음악을 해석하지 않더라도 본능적으로 표현해내는 색감이나 색채가 어마어마하게 그게 결국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이론과 만나게 됐을 때 이렇게도 되는 거구나가 되는 건데 일본 뮤지션들은 조금 더 학구적으로 파내려고 하는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한국 사람들이 가진 장점을 이제 저는 또 가지고 있으니까 음악을 그냥 단순하게 감각적으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되는 거구나를 이제 배웠죠. 그리고 일본에는 정말 많은 뮤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재즈 뮤지션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하는 뮤지션들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일본에는 공연을 할 때마다 달라지는 뮤지션들과 파트너가 다르니까 하니까 새로운 영감을 주고받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제일 두려웠어요. 무서웠고. 처음 저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음악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항상 달고 있었었는데 근데 공연을 하고 나면 항상 그들이 나를 이끌어주던 내가 그들을 이끌든 둘 중에 한 가지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서 저를 조금씩 성장해 나가게 한 거죠. 한마디로 경험의 폭이 넓어진 거네요. 네, 아주 다양하게. 네. 거의 매년 그래서 앨범 내고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한참 때는? 네, 진짜로 옆을 돌아볼 시간이 정말 없었어요. 1년 365일 중에 1년 360일을 노래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바빴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음악 작업에 몰입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2005년도부터는 이제 건강에 조금 적신호가 왔었어요. 어디가요? 활동은 많고, 근데 그때는 제가 젊었었고, 술도 좋아했었고,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뒤풀이 하잖아요, 뮤지션들은. 그렇죠. 그 뒤풀이를 하면 막 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이렇게, 예술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막 하다 보니까 건강을 이제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음악이거나 술이거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되더라고요. 술 끊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금주를 했어요. 진짜로? 10년이 넘게. 와. 그러니까 10년 동안 마신 양이 맥주 한 캔이 안 되는 정도니까. 네. 독하게 마음 먹었군요. 독하게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또 체력적으로 그걸 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술을 마시면은 이제 제가 발휘하고 싶은 레인지가 있는데 그것들이 다 내 마음 자유껏 마음껏 발휘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에 구속당하는 것도 싫으니까 술을 또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술을 안 마시니까 사람들을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작업에 더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거의 뭐 1년에 2장을 앨범을 낸 적도 있고 왜냐하면 일본 활동과 한국 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온전하게 음악에 몰입돼 있었던 10년이라는 시간이 저한테는 한편 생각하면 조금 난 너무 놀지 못했구나도 있지만 한편 생각하면 아티스트로서는 그 시간이 정말 나한테 감사했구나라는 생각도 해요. 뭐 그런 게 다 수상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앨범상, 노래상 또 일본에서도 일본 최고 재즈 명예의 전당 블루노트의 초청 또 클로즈 유어 아이스라는 음반은 일본 최고 재즈 전문 잡지 스윙 저널에서 골든 디스크 한국인 최초. 네. 그죠? 네. 스스로 곡 만든 게 많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다른 나라는 재즈 보컬리스트들은 보통 재즈 스탠다드 곡들만 연주하고 부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1집 앨범을 세계적인 뮤지션들이랑 녹음을 했어요. 미국에서. 그리고 그 기회에도 감사했지만 큰 기회인 만큼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또 계기가 됐었었는데 너무 부족하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내가 도대체 원하는 음악이 뭐지? 그리고 재즈는 뭐지? 어디서 온 거지? 라는 물음표를 달았더니 이 음악이 블루스에서 왔구나. 그럼 나는 블루스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그럼 어떤 걸 원하는지 곡을 한번 써보자. 그래서 곡을 이제 내려간 거고 그래서 그 밸런스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스탠다드를 공부해야 되는 건 재즈 보컬리스트로서 끊임없이 해야 되는 일인 거고 또 음악인 재즈 보컬리스트뿐만 아니라 저는 음악인이니까 음악인으로 해야 되는 내가 원하는 음악이 뭔지도 끊임없이 써내려가야지 보여줘야죠.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작업과 그리고 재즈를 알리는 작업 그러니까 한국 노래를 재즈로 편곡해서 올봄에 낸 그 음반처럼 그렇죠. 그 세 가지 작업을 계속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꾸준히 계속
그 세 가지 작업은 이어지는 네. 거죠. 그럴 거예요. 또 제가 몇 년 전부터는 국악에 또 관심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요? 저는 욕심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왜냐면 저는 마치 이 음악이 저에게는 수행의 방법, 수행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네. 음악을 하는 재즈로 사람으로서 득도하려고 하는군요. 득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길을 꾸준히 열심히 알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걸어가야겠다. 그럼 이제 생각을 앞으로의 했죠. 자작곡에는 국악적 색채가 들어갈 것이. 요즘에도 재즈 공연할 때 국악과 접목을 해서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공연하는데, 근데 되게 보람을 느끼는 게, 작년에도 뭐 네덜란드, 뭐 러시아 이렇게 공연을 할 때, 그런 국악적인 요소를 재즈에 접목을 해서 들려드리니까, 또 좋아하죠. 그 많은 2시간의 공연 중에서 그 어. 곡이 제일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역시 우리 국악을 세계화해야 돼요. 점점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옹산만의 네. 재즈를 우리가 듣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쓰셨던 자작곡 가운데 네. Yesterday 네. 오늘 마지막으로 듣고요. 오늘 즐거운 성탄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더 감사해요. 이렇게 스페셜한 날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선생님 실제로 뵙게 돼서 더 반갑고 감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은 음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